간밤에 여러분 주무신다고 필리버스터를 다 못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한 2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휘청거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근을 하시게 되면 1시부터 3시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3시가 지나면 새벽이 되면 또 깨어납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24시간을 향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휘청거렸던 장동혁 대표의 그 힘든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네, 새벽 심야 시간대에 저렇게 24시간 가까이 서 있으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초인적인 것에 가깝죠. 초인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20시간 넘었고 아마도 24시간 만 하루를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필리버스터 할 수가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이 무지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무지해지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어떤 법인지 야당 대표가 거의 20시간 넘게 24시간을 향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룰루랄라 무관심하게 무지하게 짝이 없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면 그 나라는 망해도 당연한 겁니다. 망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나라는. 왜?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을 위배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또는 모른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각종 고전 서적을 들고 나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낙인 교수님의 헌법학 2024년 제24판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입니다. 첫 번째,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입니다. 여기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 중에 하나가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다. 법관은 내부 구성원이든 내부 조직이든 본인 자신 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헌법과 법률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가 인사권을 침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압력이지요. 이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추천하던 것을 내부 판사회의나 사법분담위원회에 준 것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위헌입니다. 네 번째, 모든 국민은 법에 정해진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법관은 그냥 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 입장으로 보면 이게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법률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서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위헌성은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건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데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입법부, 국회를 말하죠.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선출 권력인 입법부는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사무 중립성 그리고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 누가 어떤 사건을 표적에서 재판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가 개입해서 그 재판을 관여하려 든다면 그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것이고 법관의 사법부 독립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사법부 내에 판사들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등등 특히 독일 나치 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사를 겸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검사 판사가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공산당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법원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이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바로 대한민국은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켜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표적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건 독일 나치가 했던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이야기를 장동혁 당대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 이 대목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가 전직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몇천 명도 안 되는 지지자들 모아놓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 저런 자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는 것이 그리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사사건건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한동훈이 같은 저런 자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는 것이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사사건건 야당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한파 국회의원들 정말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24시간 가까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 본회의당에서 필리버스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까? 그 점에서 치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누구한테 과연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한동훈을 비롯한 한파 국회의원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장동혁을 욕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을 욕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휘청대면서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필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표 한번 올려보세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본인도 말했지만 계엄 해제에 표결했다. 그래서 계엄이 끝났다. 그런데 왜 그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지느냐? 한동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한 것이 어떻게 곧 내란이 되느냐? 이 대목에서 한동훈이가 작년 12월 4일 날 계엄 해제 표결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선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악수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결국 1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통과가 되면 한동훈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 올려주신 것처럼 내란 주범에 한동훈이가 있다고 비판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월간조선 배진영 편집장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요약해서 썸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올려보시죠. 이번 호에 나온 글인데, 나치의 길, 해공 민주당의 길. 해공은 대한민국 헌정 재헌국회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재헌국회 때 민주당이 출발할 때 초대 민주당 대표가 해공 신익희였습니다. 그분의 아호가 해공입니다. 해공. 그래서 해공 민주당의 길. 자, 여기에서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은 뭐라고 하느냐? 흡사 이게 나치 같은 길로 가고 있다. 나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히틀러 나치가 장악했던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진영 편집장은. 뭐라고 하느냐?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흡사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을 장악했던 바이마르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독재 국가로,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갔던 나치의 길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자. 나치는 출범 초부터 독일의 전통적인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했다. 이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586, 똥86이라고 하죠. 586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당이나 진보당에 있는 저런 종북 주사파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하고 흡사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배진영 편집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는 정치인들은 이른바 586 전대엽 세대 정치인들입니다. 정청래, 김민석이 등등등. 저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왜?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자들이 그때 주장한 것은 호헌철폐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고 있느냐? 이른바 나치가 지향했던 전체주의 독재국가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이들은 주사파였고 그 생각을 바꾸었다고 밝힌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의회 권력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나치가 독일의 전통적인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나치는 독일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집권했습니다.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직후인 1933년 2월 27일 의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가 불을 지른 것으로 자작극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방화 사건을 빌미로 나치 정당이 독일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나치당이 독일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위 말해서 중도 자유정당인 자유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유당이 나치에 협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이른바 한파 국회의원들이 바로 나치당에 협조한 독일의 자유당 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윤석열 체제를 무너뜨리니 돌아온 것이 이재명 정권 세력이죠. 정청래 민주당 세력이죠.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즉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한파 국회의원 세력 10여 명은 나치에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권력을 다 떠안긴 독일의 자유당하고 흡사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치가 통과시킨 법이 뭐냐? 입법권을 국회로부터 행정부가 넘겨받는 수권법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국회가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특검법.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 공무원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나치가. 나치는 집권 이후인 1933년 4월에 직업공무원제 회복법을 제정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을 배제하고 게르만족, 아리아인, 게르만족 빼고는 다 공무원을 못하게 쫓아내는 그 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는 내란 척결을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대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나치가 했던 1933년 4월판 직업공무원제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건 흡사 문재인 정권 시기 초기에 적폐청산법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적폐청산 광풍하고. 네 번째,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특별재판소법입니다. 독일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국회 방화 사건, 즉 아까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가 불을 질렀는데 그게 나치의 자작극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 방화 사건에서 나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나치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시키고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반역죄, 간첩죄, 안보범죄를 전담하는 인민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인민재판소는 아예 기존 사법부 밖에 두었고 나치 당원이나 친위대 장교가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들은 법률이 아닌 민족 감정에 따를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 길들이기입니다. 군부를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1938년 친위대 조직과 게슈타포 조직이 일련의 스캔들 사건을 만들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블롬베르크 국방장관, 프리츠 육군 총사령관 등을 실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스맨 장군들이 앉게 만들었죠.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장군들이 지금 몇 명이 재판받고 있죠. 또 다 옷 벗기죠. 이게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군부 길들이기하고.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 말 잘 듣는 예스 장군들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정될 예정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망법,
언론 장악.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치는 1933년 10월 4일에 제국 언론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언론 편집 책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대중을 호도할 수 있는 뉴스 또는 독일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뉴스는 신문에 싣지 못한다. 그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전부 신문사 폐간, 신문사 경영진, 나치에게 붙잡혀 가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 언론 통제를 누가 하느냐? 괴벨스가 이끄는 국민계몽선전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독재국가의 완성이죠. 자, 이런 일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야당 대표가 밤을 새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리시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위험성을 경고한 자료들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장표 하나 올려보세요. 해외의 특별재판부 사례, 나치 독일.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판사 법복을 입은 사람이 히틀러에게 저렇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저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아시죠? 유대인이면 다 잡아가서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고, 나치에 저항하는 자는 다 돌격대라는 사설 군사 조직이 두들겨 패버리고 고문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그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그때 있었던 게 뭐냐? 인민법원입니다. 인민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인민법원하고 비슷한가? 이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설명을 했어요. 먼저 보세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진짜 유서 깊은 국회의사당이 불이 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게 결국 나치의 자작극으로 드러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를 시켜서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게 나치의 자작극으로 나중에 밝혀져요.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재판을 해봤더니 나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에 불복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신설합니다. 그게 1934년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에 특별재판소인 인민법정을 신설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벌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8천여 명입니다. 3만 8천여 명.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고 있었던, 철권 통치했던 그 시기 동안 나치 정권에 불복했던 지식인, 언론인 등등 정치인 사형 선고받고 바로바로 즉결 처분당한 사람이 3만 8천여 명입니다. 사형 선고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형 집행하는 이런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인민재판소예요. 인민재판소. 또 절차적 정의가 실종된 여론조작용 재판. 판사가 검사 역할을 했답니다. 판사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합니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즉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를 봅시다. 쥐기현 부장판사가 갑자기 윤석열 피고인에게 야 피고!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하세요. 그게 인민재판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백장미단 사건이 있었는데요.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 1943년 나치에 대항해서 독일에 있는 민헨 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교수들이 구성한 비폭력 저항 그룹인 백장미단이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전단을 뿌렸답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그랬더니 학교 경비에게 발각되면서 백장미단 사건에 관련된 일원 전체가 인민재판소에서 재판받고 바로 사형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민재판소는 사법부 밖에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않는 재판소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판사나 대학 교수나 언론인들 전부 어디 갔어요? 이럴 때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어디 갔냐고. 뭐 다 1억 이상 고액의 연봉 받으면서 어디 갔냐고 전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개돼지가 되는 거죠. 기레기가 되는 거죠. 깨어있지 않은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70여 년간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쳤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투옥되거나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응? 그 당시 민주화 투쟁한다면서 쇠파이프 흔들고 화염병 집어던졌던 정청래, 김민석 이런 자들이, 추미애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베네수엘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는 14명입니다. 이걸 26명으로 늘린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이 바뀌게 되면 한 10여 명 넘게 이재명 정권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새벽에 제가 간밤에 이 필버를 본다고 좀 잠을 설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판사들이 조용한가? 그것도 한 20, 30년 법관 생활을 한 판사들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장동혁 대표 말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대법관 될 수 있을까? 대법관 숫자가 14명인데 26으로 늘어나면, 그죠? 일단 12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판사다가 뭐 법복을 벗고 변호인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 판사, 대법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판사들의 가장 로망이 대법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 닫고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권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의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 정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죠? 14명에서 26명, 12명 정원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는 그 대법관 자리에 자기들 말 잘 듣는 판사들을 앉히는 거죠. 썩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래서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법 시스템 붕괴. 그다음 폴란드 사례도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징계재판부를 설치해가지고 사법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대법관 수 늘리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이 피죠. 영국도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실청이라고. 성실청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별성자. 그러니까 스타 챔버라고 합니다. 이 천장에 별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청인데, 영국 왕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정치적인 적대자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벌써 1487년이니까 거의 500년 넘게 시기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내리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도 이게 이 법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 고려대 장영수 교수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건 특별재판부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만 특별재판부입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가처분 소송이나 이혼 사건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전담재판부일 뿐, 내란 전담재판부,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오늘 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목적 표적 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붙여놔도 이건 결국 특별재판부다 이거예요.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장영수 교수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인호 교수, 중앙대 이인호 교수. 기존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다. 기존 재판부가 누구죠?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이 표적 입법은 타겟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타겟으로 한, 윤석열을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이재명 정권의 목적, 민주당 세력의 목적, 그걸 수행하는 위헌적인 재판부다 이거예요. 기존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석방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무죄를 때릴까봐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앉히고 그 판사들이 재판할 수 있는 인민재판소를 만드는 나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외대 이창현 로스쿨 교수. 내란 사건만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한 위헌 논란 피하기 어렵다. 이 똑같은 이야기죠. 표적 입법이라는 게 표적 입법. 누구를 향한 표적 입법? 윤석열을 계속 유죄로 만들고 범인으로 만들고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 세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 독립은 철저하게 박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의 교수님 말이 똑같죠? 자, 그럼 마지막 정청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정청래. 이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 장점이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자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 관저, 그러니까 숙소입니다. 숙소. 미 대사 부인이 잠자는 숙소를 월담해서 몇 명과 같이 들고 들어가서 사제 폭탄을 터뜨리려는데 그거 안 터져요. 그랬더니 들고 간 몽둥이로 거기 집안에 걸려있던 부시 대통령입니까? 그걸 두들겨 패서 깨버리고, 그래서 결국 잡혀서 실형 선고받은 그런 전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자들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으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 헌법이 파괴되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박살나든 이자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자들에게 권력이 칼자루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을 따르는 한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찬성표 던진 그 자들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1년 만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속에 천불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지들은 주말에 콘서트 열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곧 결행을 할 것 같은데 빠져나가려고 온갖 여론 선동질이나 하고 여론 조작질이나 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야당 당대표가 24시간 필벌을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하는데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이어서 바로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치가 한 짓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인민재판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처벌하고, 나치는 사형시켰죠. 38,000명이 사형당했습니다. 38,000명이. 그리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이 대목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술인총연합회, 한국아나운서협회 뭐합니까? 뭐하세요 지금? 다 어디 갔죠? 응?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그동안 지나온 그 경과를 보면 언론중재법을 먼저 터뜨리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먼저 작전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대 언론사들은 이건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정보통신망법을 자세히 보시면 타겟이 어디냐? 1인 유튜버입니다. 인터넷 신문입니다. 주요 타겟은. 요게 오늘 이제 또 필부하더라도 내일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바로 내년 1월 달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뭐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에요. 결국 페인트 모션을 쓴 거죠. 언론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오늘 상정되어서 내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정보통신망법은 제가 며칠 전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죠. 돈으로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1인 유튜버들 때려잡는 법입니다. 이건 최대 10억 원으로 때려잡는 법입니다. 1인 미디어 사업하는 분들이, 1인 유튜버들이 10억 원 징벌적 손배 맞으면 그 방송할 수 있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방송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세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우파 정치평론 유튜버들 문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냥 징벌적 손배를 때려버리면은 10억이란 돈을 어디서 구해요? 이 기사, 이 방송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 곱하기 5 해서 10억이다. 이러면 어느 1인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감당할 수 있냐고요. 돈으로 때려잡는 법이란, 돈으로 때려잡는 법. 과연 그 정보통신망법으로 돈으로 때려잡는 법이 좌파 김어준이나 매불쇼에도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 건 뭐냐? 이재명 정권의 예스! 이재명 정권 잘한다! 너무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자들만 살아남겠죠. 그게 뭐예요? 독재국가지. 중국 공산당 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체제를 벗어나서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금자탑을 세워온 바탕에 언론 자유,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이라는 체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그 다음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UN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을 주시하면서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유엔의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이 벌어질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피켓 들고 다니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유튜브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엔 언론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근데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관련 동향이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국민의힘 세종갑위원장 출신의 유재화 변호사 등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 이 북한 인권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이 진정서를 어떻게 냈느냐? 그러니까 유엔에 긴급 탄원서 진정서를 냈는데 이 법안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데 이재명이 벌써 이 법안은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 진정서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은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4년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에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문재인 정부에 문제제기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처리할까요? 제가 볼 땐 처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정권 자체가 이 법안 하라고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중재법부터 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묶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정보통신망법으로 1인 유튜버 돈으로 때려잡고 인터넷 신문들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다? 거대 언론사로 간다는 거예요. 자, 거대 언론사,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거 내리세요.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소위 말해서 거대 언론사, 그러니까 10억 원 가량의 징벌적 손배를 때려요. 그러면 그 버틸 수 있는 언론사는 KBS, 조선일보 그 정도 뿐일 겁니다. 기자가 10억 손배 맞는데 기사 쓰겠어요? 그럼 사주가 조선일보가 무슨 재벌입니까? KBS가 뭐 재벌입니까? 기자가 10억을 손배죄를 당했다. 그러면 언론사 사주나 KBS 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무실에서 해당 법무실에서 그 소송은 대행해 주겠지만 그 기사 쓰라고 하겠어요? 쓰라고 못하죠. 그럼 뭐가 발생하느냐? 위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야, 그냥 입 닫고 살자. 몇 년 있으면 정권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텐데 그냥 입 닫고 살자. 우리 입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냐? 뭐가 싫어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전부 입을 닫아버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전체주의 독재국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재판소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 언론 자유 박살 나면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공산당 치하나 별반 독인 개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이걸 지금 장동혁 야당 대표가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